김진의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들 앞에 대선 출정식을 갖습니다. 기자들과 현장에서 즉문즉답의 시간을 갖기도 할 겁니다. 윤 전 총장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잠시 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로써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슈퍼매치가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재형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최재형 슈퍼매치 과연 성사될 것인가? 잠시 후에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대통령 선거 관련된 소식 가장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잠시 후에 오후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정식을 갖습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퇴를 했고 대권 도전의 뜻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으니까 최재형 윤석열 간의 슈퍼매치도 가능해진 셈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여론조사 전문가 모시고 전망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여당 검증 실패의 책임, 김회숙 청와대 인사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회숙 인사수석에게까지 그 후폭풍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청와대 인사수석의 문제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의 이 해명은 다소 매우 많이 아리송합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가운데서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의 투기 의혹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는데도 이게 인사수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없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사표, 대권을 위해서 감사원의 중립을 허물었다. 경향신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임기 6개월 남기고 원장직에서 물러난 것 적절치 못하다라는 비판이 경향신문의 논조입니다. 윤석열에 이어 대선 주자로 나설 듯 사정기관의 수장이 정치권으로 직행한다라는 논란 속 정권의 종속 시도가 원인이다라는 지적도 경향신문은 같이 싣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재형 감사원장을 작심 비판했다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선언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 청와대, 대통령, 과연 최 원장 사표에 어떤 반응 보였을지 잠시 후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이 결국 원전 의혹과 관련돼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최이봉 전 청와대 비서관의 기소를 보류시킨 셈이 됐습니다. 대전지검 부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두 사람은 기소해야 된다라고 결정했는데 새 지검장이 새 총장 면담한 뒤 돌아와서 조금 보자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결국 김호수 총장이 백운규 전 장관과 최이봉 전 비서관 기소를 보류시켰다. 신임 검찰총장의 행보, 정권을 향한 수사 방탄이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전기차 15만 대 시대의 그림자, 공용주차장을 노리는 전기 도둑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콘센트가 있는데 이거 일반 콘센트예요. 여기에 이렇게 전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 일반 콘센트에 자기차 충전하면 여기 충전 비용 다 일반 가구들이 분납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 자기차 충전을 왜 일반 세대주에게 분납시킵니까? 이거 못된 도둑 행태죠. 지난달 20대 절도 혐의 입건되기도 했다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면에는 전기차 충전수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시스템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함께한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여론조사 전문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직 비대위원 김병민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강철부대 해병대 출신의 부산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 국민 앞에서 대선 출정식을 갖습니다. 대권 선언을 하는 날입니다. 윤봉길 기념관은 아침 일찍부터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낼지, X파일 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입당은 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 혹여 하지 않을지 많은 궁금증들이 그의 입을 오늘 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대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윤석열인이라는 주제로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날 당시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윤봉길 기념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른바 대선 출정식 대권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자, 저희 김지혜 돌직구쇼에서는 대통령 선거 뉴스와 관련돼서 여야 주자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가 오늘은 윤석열의 날입니다. A4 용지 4장에서 5장 정도 분량의 출마 선언문이라고 하고요. 15분간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여 분간 기자들과 즉문즉답을 갖는다. 뭐든지 물어봐라. 내가 다 답해준다.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답한다. 즉문즉답. 본인의 15분 낭독보다 즉문즉답 시간 40분이 더 깁니다. 독특합니다. 정진석, 권성동,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20명 개인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재민 기자, 자, 오늘 윤석열 전 총장 윤봉길 기념관에서 어떤 형태로 갖게 됩니까? 1시부터 시작되죠. 1시?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이제 국민의 의원들이 다수가 수명가량이 이제 참석하기 때문에 1시에 오늘 대선 출마 선언식을 읽기 전에 일단 국민의 의원들 잠깐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1시에 대선 출마 선언문을 읽고 그리고 나서 한 15분간 이제 낭독한 다음에 한 40분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지인을 통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선언문 초안을 봤다는 분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내용을 누가 봐도 윤석열의 선언문이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윤석열 식의 어떤 뭐 공정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본인이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이 돼 있다. 물론 구체적 뭐 정책 이런 내용은 없지만 다분히 본인이 이제 왜 정치에 뛰어들었고 자신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은 어떤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돼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이재명 기자가 윤 총장의 저 출마 선언문을 미리 본 측근을 그렇죠. 제가 본 건 아니고요. 예. 초안을 봤다는 거죠. 초안과 또 이제 마지막에 봤는데 본인이 이제 또 수정하는 과정 속에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군요. 초안 내용에는 굉장히 윤석열식 정치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던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근데 그 선언문보다 40분간 있는 기자들과 일문일답이겠죠. 사실은 거기서 실력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직문즉답이라. 내공이 나온다고 봐야겠죠. 윤석열 총장이 과연 지도자로서 그리고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자들과 일문일답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얼마만큼 이제 본인이 본인 스타일을 찾아가느냐.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앞서 전원 정치의 답답함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원 정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굉장히 애매모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기자들 질문에 본인이 답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윤석열식으로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어떤 얘기를 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레이스의 출발이자 그 대선 레이스가 제대로 이제 날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가늠할 수 있는 첫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가 윤석열 전 총장 측을 취재해 왔으니까 제가 좀 질문 드릴 텐데 보통 뭐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기자회견이다라고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즉석에서 답하는 듯 보이지만 국민들 눈에는 사실 사전에 뭐 동아일보의 누구 기자가 이렇게 질문해 오면 어떻게 답변하겠다라고 약속된 대련이잖아요. 윤 총장도 뭐 직문즉답이라고 하지만 뭐 솔직히 뒤로 뭐 동아일보 이재명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한다 뭐 이런 거 정해놨겠죠? 기존의 기자회견도 대부분 약속된 대련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청와대 대통령 기자회견을 할 때는 일부 뭐 자막 등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자들의 그러니까 질문의 주요 내용이 이런 것이다라고 뭐 알려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알고 뭐 서로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실제 없다? 누가 오. 질문할지도 모르고 누가 어떤 질문을 할지도 모르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약간 미국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미국식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공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얼마나 막힘없이 각종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잘 정돈해서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국은 오늘 들어갈 내공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평가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오늘 기자들이 자유롭게 물을 수가 있으니까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에 칭찬하셨던데 이런 질문 나올 수도 있고 중국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냐 이런 정책 나올 수도 있고 질문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이 주저주저하거나 답변 못한다 뭐 그런 모습까지 다 생방송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야 실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생방송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윤석열 전 총장 측이 개인 SNS도 오픈을 했습니다. 게시를 했습니다. 인사말도 올라왔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패친 여러분. 생전 처음으로 SNS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사진, 프로필 사진, 그리고 소개 글 보셨나요? 괜찮으십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라 미숙하지만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과 더 가까이 다가가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자주 듣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과 더 가까이 얘기도 하고 다가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SNS도 게시를 했습니다. 그 첫 인사말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잠시 후에 대선 출정식이 열리는 이 윤봉길 기념관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현장 영상도 좀 준비가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또 사진이 준비가 됐군요. 윤 전 총장의 지지 모임 측이 이렇게 현수막과 또 많은 준비를 또 해놓고 있는 모습, 많은 취재진들도 잠시 후에 속속 모여들 것으로 보입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윤석열로 압도적 정권 교체. 그리고 자, 요 화환들, 지지 화환들이 대검 앞에 있었던 건데 비슷한 지지 화환들이 여기 다시 등장을 했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 모임이 준비를 하고 있는 오늘 아침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대선 출마 하루 전에 광화문 윤석열 캠프도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광화문 캠프, 이거 어떤 캠프일까요? 어제 윤 전 총장 광화문 대선 캠프 오픈. 97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출마 준비했던 곳. 풍수 전문가들이 꼽는 대표 명당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월 임대료가 1,500만 원. 윤 전 총장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의도가 아닌 광화문에 왜? 당분간 여의도 기성정치와 거리 두겠다는 윤 전 총장의 확고한 의지. 국민의힘 입당 같은 선거공학적 의제를 멀리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흡수하는데 매진할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밝혔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자, 보통 대권 주자들은 이제 국회와 가까운 여의도 근처에 캠프를 꾸리기도 했고, 뭐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만, 윤 전 총장의 이 광화문 캠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역사적입니까? 저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에 이제 공식 등판하는 날 아니에요? 그러네요. 공식 등판. 저도 이제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과연 이제 언론인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실 건가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기대하는 측면도 있고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1위를 달면서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일정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여의도를 떠나가지고 광화문에 사무실을 열었다는 것은 국민들의 어떤 변화에 대한 열망을 좀 나타내 보이겠다 이런 이제 상징적인 그렇군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그래도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언제 입당을 하는지 또 후보 경선은 어느 당에 가서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리적 거리만 여의도에서 뭐 멀리 떨어졌다 그래서 어떤 변화 또는 새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여의도에서 자신의 의견, 여러 현안에 대한 자신의 해법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더 자주
국민들께 좀 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예. 저도 오늘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전 총장이 페이스북을 오픈했다라고 하는데 그 페이스북에 적어놓은 프로필이 상당히 재밌다고 합니다. 일단 프로필 사진이 본인의 이제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 찍은 서재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이고요. 프로필 함께 보시죠. 윤석열, 계정 이름이 윤석열입니다. 그 성열이 형이 맞습니다라고 돼 있군요. 그리고 본인의 소개에 밑에 보면 애처가 국민 마당쇠 등으로 좀 익살스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애처가를 제일 위에 올렸군요. 국민 마당쇠라고도 표현을 한 대목도 SNS, 페이스북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흥이 날 때까지 성렬이 형, 약간 어떤 라임을 좀 중시, 형, 흥, 이렇게 토리 아빠, 나비 집사, 토리는 강아지, 나비는 고양이인 걸로 보입니다. 본인의 반려견 묘에 대한 사진도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한 매체는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이 천안함 모자를 쓴 모습도 포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동네를 산책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뒷짐을 지고 산책을 하고 저 모자가 바로 천안함 우리 장병등을 기리기 위한 그래서 제작된 이 모자를 평소에 이제 쓰고 다닌다. 그리고 옆에 이제 동행한 지인 같은 경우도 천안함을 상징하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도 함께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자, 요 의미,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뭐 패션이나 모자나 어떤 멘트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의미 부여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천안함 생존 장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애국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날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게 윤 전 총장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것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 과연 이런 부분들에 최선을 다했는가? 사실은 지난날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김영철 등이 이 2018년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오게 됐을 때도 각종 갈등과 마찰들이 있었지만 이들을 위해서 과연 나라는 어떤 일을 해줬는가에 대한 뼈아픈 마음 아픔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가야 될 길의 가장 근본적인 근간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서 이 광화문 캠프를 열면서 왜 광화문일까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어게인 2017년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좀 들더라고요.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광화문은 2017년 많은 시민들이 모두 함께 정권을 교체하도록 만들었다는 시민의 광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했던 정부를 촛불 정권이라고 불렀고 과거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권으로 나라의 미래를 열기를 많은 국민들이 염원을 했겠죠. 왜 어게인 2017년이냐면 그때 그 광화문의 시민들과 함께 사실은 새로운 나라를 여는데 일조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총장이겠죠. 그런데 지난 집권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국민이 염원했던 나라다운 나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토대로 새롭게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기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염원했던 그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가 정권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열망들이 아직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전 총장 스스로 과거에 있었던 본인의 행적과 본인의 일들에 대한 부인 없이 이 시민들의 뜻을 바탕으로 광화문에 새로운 정권 교체 기틀을 열겠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과연 대선 출정에 대한 선언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의미가 담겨질지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많은 관심사입니다. X파일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답변할지도 궁금하고 윤 전 총장이 스스로 밝히지 않더라도 기자들은 분명히 윤석열 X파일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법원은 이 중에 일부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판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직접 반박할 X파일. 법원은 허위 사실 판결. 중앙일보 보도.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장모로부터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A씨가 2009년부터 12년간 윤 전 총장 처가 관련 의혹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11차례 판결을 통해서 A씨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결론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A씨가 무슨 주장을 했는지를요 살펴보시면 윤 전 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각각 내연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A씨가 주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본인의 블로그 등을 통해서 윤석열의 장모와 윤석열의 부인이 각각 내연남과 부적절한 불륜행위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2012년 1심 법원이 A씨의 이 같은 불륜 내연남 주장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판단을 했다.
무고 명예훼손 혐의 유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라는 건데 그 외에도 판결문에는 A씨가 유포한 허위사실 16건이 첨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예컨대 B씨,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A씨를 모함해서 2년간 징역사게 했다라는 것. 그리고 B씨가 윤 총장의 장모가 윤 총장의 부인을 검찰 고위층에 접근시켰다. 윤 총장의 부인을 검찰 고위층에 접근시키고 매수했다. 모두 허위사실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재민 기자, 내용이 참 낯뜨겁고 좀 민망한 내용들인데 장모와 부인이 뭐 내연남과 불륜관계가 있었다. 장모가 부인을 검사들에게 접근시켜서 돈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법원이 확실하게 허위사실이라는 결론 내린 거예요? 여러 차례 내린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논란이 왜 지금 주목받고 있냐면 지난주에 굉장히 뜨거웠던 게 윤석열 X파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X파일이 여러 버전들이 돌았었는데 그중 한 버전 유일하게 내용이 상세하게 정리된 게 바로 저 A씨가 제기한 의혹입니다. A씨가 제기하는 걸 보면 본인이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했는데 그래서 본인이 고발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거꾸로 검찰 윗선에 장모와 그러니까 처가 로비를 하고 그래서 본인이 무고를 당하고 그래서 억울한 억살을 했다.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 본 것처럼 이미 여러 차례 저 문제가 거의 뭐 10년 넘게 전부터 문제제가 됐었고 여러 번 수사와 재판을 거쳐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다 이런 내용인데 물론 X파일의 내용이 저것뿐만이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상세한 버전이 저 내용이기 때문에 저 내용만 보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저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오늘 윤석열 총장이 이제 기자들의 다양한 X파일 관련된 질문들 처라든지 아니면 장모뿐이 아니라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에 답변할 텐데 조금 전 SNS에 첫 번째 본인 속에 애처가란 글을 썼습니다. 네. 그냥 굉장히 의미심장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X파일 문제의 핵심이 결국은 장모와 처 문제인데 본인이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애처가 문장인 거죠.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저 문제를 피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애처가다. 내가 부인 문제와 장모 문제 떳떳하고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그렇죠. 저렇게 썼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마도 이제 어떻게 답변할지 봐야겠지만 하나라도 구체적 의혹을 가져오면 어느 것 하나 해명하지 못할 게 없다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정리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결국 이제 어떤 의혹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 저 문제만큼은 조금 전에 봤던 문제만큼 굉장히 당당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처가 의혹을 취재했었던 주진우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모님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이 문제인데요. 네. 자료도 받고 제가 정리를 해보고 취재를 해봤어요. 네. 깊게 해봤는데 예. 신빙성이 하나도 없고요. 자동으로 명예훼손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언론사에서는 팀을 꾸려가지고 그 사모님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쫓았는데 사표를 몇 번 내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당신이 사표를 내면 그 후배들 팀원들은 어떻게 하냐. 팀원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몇 년만 버텨라. 돈은 자기가 벌겠다 이러면서 말렸다는 게 그 검찰 내에 다 알려진 사안입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인격자인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지검장의 사생활은 저기 황교안 법무부에서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다 관리를 했어요. 탈탈 털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 자, 윤석열 X파일과 관련된 내용도 잠시 후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에 질문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가 개편을 하면서 코너 속의 코너로 선보이고 있는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민심, 진심 시간입니다. 여기서 민은 백성민, 여기서 진은 제 김진애 참진짜를 땄습니다. 여론조사 궁금증 바로 살펴보시죠. 차기 대선주도 후보 적합도와 관련해서 3.5% 이상의 주자를 보면 윤석열 32.7, 이재명 25.5, 이낙연 13.0, 홍준표, 추미애, 최재형이 6.1, 5.5, 3.7에 링크가 됐는데 다른 조사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홍준표, 추미애의 약진, 이 두 분의 약진이 굉장히 주목되는데 복당한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의외의 결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 선언한 이후에 지지율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앞에 여론조사 다시 한번 보시죠.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도 3.7%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른바 중위권의 반란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홍준표, 추미애, 최재형 이 여론조사 수치 중위권의 반란입니까?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입니까? 질문 좋았어요. 중위권의 반란이죠. 네. 스스로 질문 좋았다고 그렇게 예. 답변을 하시는데 해석이 좋아야 되죠. 그렇죠. 윤석열, 이재명의 양강 구도는 뭐 예상을 한 바고 예. 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위인데 이 이낙연 전 대표의 3위도 사실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추미애 전 장관이 쫓아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추 전 장관이 상당히 유의미한 조연을 할 수 있어요. 이른바 친문의 맛이죠. 아, 유의미한 조연. 친문의 맛. 맞이. 그러니까 강성 친문 지지층들이 추 전 장관을 추다르크 최근에는 추 장군으로 불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추 전 장관을 지지를 한다. 이 이야기는 추윤 갈등 속에서 윤석열 때리기 윤 전 장관의 지지율도 올라갔지만 추 전 장관도 강성 지지층들이 뭉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성 지지층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도 그대로 갑시다. 원래대로 가자고요. 이야기했던 추 전 장관의 맛, 추 전 장관의 효과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최근에도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정세균 전 총리 선별해야 돼요. 이재명 지사가 전국민 지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추 전 장관이 전국민 지급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의미한 조연. 이낙연 전 총리까지도 위협받는 그 정도로의 친문의 맛이었어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 예. 6.7이면 상당히 높아요. 이건 6.7. 본선의 맛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24%를 득표를 기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본선 나갈 준비가 돼 있다. 6.1, 6.4.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아차하는 순간 또 보수 야권의 유력 후보가 예. 선두권의 유력 후보가 아차하는 순간 대체로 해서 나갈 수 있는 후보는 홍준표 본선의 맛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 경남지사도 했어. 대구 지역의 지역구 예. 의원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수능도 한번 봐본 사람이 더 잘 본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항상 이 졸업생들이 두려워. 예. 그러니까 이른바 본선의 맛이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른바 이 이념 기반. 그러니까 전 감사원장이 됐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윤석열 전 총장의 빈 공간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 이른바 식스맨 효과죠. 이걸 통해서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추미애, 최재형의 중위권의 반란도 주목해야 한다라는 명쾌한 해설. 두 번째 민심 진심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론조사 보면서 상당히 궁금했던 것 제가 대신 질문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이 빠졌다. 이거 사실인지. 자, 3주 전 윤석열 총장 39.1, 3주 후 32.7, 이재명 3주 전 26.2, 25.5. 윤이 양강 구도가 빠지고 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반사체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이 반문 정세에 따른 반사체거든요. 반사적 이익이죠. 그동안 또 메시지 정치를 했죠. 또 애매한 일정. 이제는 조금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의 이런 위협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29일로 결정했어요. 대변인도 바꿨습니다. 본인도 좀 서툽니다. SNS 주목해 주세요. 이게 이제 본인의 결연한 위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튜디오에도 이재명 지사가 있지만 이재명 지사는 자 그래프도 한번 더 보여주시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 이재명 지사는 발광체야.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앞서 이제 이재명 기자도 그렇고 전재수 의원께서도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운명의 날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그런데 법원에서 이미 판결 난 거 아니냐. 장모 의혹과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이. 근데 국민들은 궁금해요. 예. 이 의혹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개인과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검사들 그리고 배우자, 장모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기까지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이 배우자와 관련해서도 뭐 결혼 스토리도 상당히 흥미롭지만 예. 그 이전에 어떤 이력이 있는지 또 심지어는 어떤 학교 출신인지 궁금해요.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선 후보라는 것은 가족이 세트로 묶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왜 중요하냐. 대입 혹을 떼야 됩니다. 왜 대선 후보로 나왔는지.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5년 단임 대통령이 왜 되려고 하는지. 두 번째,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입당할지 안 할지에 대한 입장, 마지막으로 혹. 이건 이제 엑스파일입니다. 예.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오늘 외교다, 안보다, 경제다 이건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별로. 혹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건 뭐 지금 대선 후보한테 다 물어봐도 대답 못할 사람들이 다반사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엑스파일에 엑스파일이다. 대해서 얼마만큼 당당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냐 이걸 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오늘도 배종찬 소장님 많은 거 준비해왔습니다. 잠시 후 민심 진심 다시 한번 풀어보겠고요. 이 뉴스는 오늘의 핫삼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 사표에 대해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과 최재형과 윤석열의 슈퍼 매치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채널A 탐사보도팀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운명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단독보도 잠시 후에 핫삼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핫삼.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 때와는 다른 반응입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 의원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날린 이례적인 질타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임기중 스스로 중도 사퇴한 건 문민정부 이후 전대미문이다. 문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최 원장 중도 사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의 보고받고 표정이 어두웠다. 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여러 신문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전재소희님, 윤 전 총장이 물러날 때는 대통령이 저런 반응 안 했는데 왜 최 원장 사표에는 이런 반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운 결정입니다. 저도 어제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의 말씀을 저도 들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더 이상 감사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퇴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논란, 어떻게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많죠. 국회에서 답변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논란을 사실은 나 정치에 관심 없다. 네. 감사원장으로서 헌법에서 부여된 나의 역할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취 논란을 계속해서 답변을 미루고 스스로 자초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퇴의 말씀도 상당히 무슨 말씀인가 하는 이 의아스러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은 국가 최고 감사기구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요청되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립성이라는 측면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이제 요구되는 것이 감사원인데 이 그동안의 중앙부처 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여러 차례의 감사가 이 최재형 원장의 이 임기 중 본인 스스로 사퇴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진행된 모든 감사의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인은 여러 가지 미사 요구를 갖다 붙여가지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요. 저것은 나라를 위해서 올바르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임명받은 고위공직자는 법에 따라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기관에 기관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기강의 문제이자 또 관료사회가 추구하는 안정성을 해친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고 임기 도중에 임기를 남기고서 최초로 사퇴한
감사원장, 권력기관의 수장인데요.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비판에 대한 전재수 의원님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지영 감사원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에서 최 원장에 대해서 미담 제조기라고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평가가 바뀐 겁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는 연승성 구태타입니다. 제가 지금 코미디가 되는 여봅니다. 감사원장. 도대체 이 최 감사원장님은 왜 가신다요? 윤석열 씨의 대체제로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준비하고 있다면 저는 정말 큰 실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자기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위헌 고백에 불과합니다. 감사원 직원 모두와 헌법에 대한 모욕임을 똑똑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의겸 의원이 이 비판 대열에 가세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대해서는 전두환 쿠데타라고 비유했던 김의겸 의원이 이번에는 최재형 원장에게 뭐라고 비판했을까요? 윤석열의 전두환, 최재형의 태극기 부대, 김의겸 의원, 전두환, 12.12 때까지만 해도 대권 아닌 하나회의 수호가 목적, 5.17부터 내친김의 큰 꿈, 윤석열, 검찰 조직 방어위에 조국 대첩 치러 내친김의 문 대통령 향해 돌진했다라고 지난 5월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지난 5월에 쿠데타라고 했고요. 최 원장은 우리 사회 구주류의 총하다. 애초부터 문정부와 결이 많이 달랐다고 한다. 전형적인 태극기 부대다. 이번엔 태극기 부대에 비유를 했습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님. 예. 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은 전두환, 최재형은 태극기 부대. 네. 여러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도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비판하게 되면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님처럼 합리적으로 말씀하셨던 비판들이 완전히 묻힐 수가 있죠. 저는 사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태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박을 해야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최근 있는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이 부동산 투기 논란과 의혹들이 커지기 시작하는 순간 가장 먼저 소환되는 게 김의겸 의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흑석 김 선생. 그러니까 그런 김의겸 의원이 나타나서 다른 이야기를 치환시켜서 언급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합리적인 비판으로 잘 들리지가 않죠. 윤석열 전 총장을 쿠데타 세력 등으로 비유하면서 전두환 정권에 같이 오버랩되도록 만들게 되는데요. 이따 여론조사를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호남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들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남에서 받았던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윤석열 전 총장이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호남에 있는 국민들도 윤석열 전 총장에게 한 번쯤 눈길을 돌리게 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저런 방식의 비판은 전혀 온당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직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인데요. 선례. 나쁜 선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당시 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뜨겁게 벌어지면서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임명을 강행하면서 남겼던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됐는지는 더 말하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이 아실 것이고요. 임기를 충분히 보장되는 감사원장의 임기를 박차고 나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검찰청 법에 따라서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을 징계로 찍어 누르면서 마지막에 제각까지 했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행동들의 말과 모순들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 같은 논리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민주당과 집권당의 비판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뼈아프게 다가오지가 않는다는 점들을 좀 명심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들을 언급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문제 때문에 내로남불을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더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한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쟁들을 해나갈 때만이 국민들의 그래도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야를 대표해서 나온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래서 저희 코너 속 코너. 과연 조간신문의 사설들은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를 어떻게 알아보고 있을까요? 이름하여 사설 대 사설입니다. 사설 읽어주는 남자, 오케이. 한겨레 신문,
비판했어요. 전재수 의원님과 비슷한 의견. 궤변으로 가득한 최재형 감사원장 사임의 변이다. 직무상 독립된 헌법기관이 감사원장 자리마저 거침없이 내던지는 이가 국가 미래를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강하게 한겨레신문은 비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 사설은 김병민 전 비대위원의 의견과 괴를 같이 합니다. 감사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고 야 대선 후보로 뜨는 현실. 최 전 원장은 나라가 걱정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권력욕 때문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핫쌈으로 이 뉴스는 이어집니다. 두 번째 핫쌈은 이로써 최재형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최재형 간의 이른바 야권의 슈퍼 빅매치가 성사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슈퍼 빅매치. 둘 다 대권을 선언하고 둘 다 범야권의 베이스를 두게 된다면 언젠가는 한번 맞부딪혀야 할 승부가 최재형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최재형. 제가 직접 어제 취재한 한 야권의 관계자는 배트맨 대 슈퍼맨, 슈퍼맨 대 배트맨의 대결이다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원장 7월 중순쯤 대선 도전 결단하고 8월 초쯤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 같다. 정확한 날짜까지 전망했어요. 국민의힘 관계자, 적폐 수사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윤 전 총장에 대한 당원의 반감이 상당하다. 지금은 정권 교체 위에 윤 전 총장 지지하고 있더라도 대안이 나타나면 일순간 돌아설 수 있다. 최재형 원장이, 전 감사원장이 먼저 입당을 하게 된다면 당원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반윤석열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 최재형 지지 위에 물밑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정의화 전 의전, 자유민주공화국의 업그레이드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최 원장. 정무, 공모 분야 도움 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그렇다면 조직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역할로 보나 최재형 대 윤석열 이 두 분의 대결은 만만치 않은 대결로 보이는데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도 했었고 청와대 출입 반장도 했었고 대선을 여러 번 취재를 했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길목으로 가기 위해선 야권의 경우 최재형 대 윤석열 이 승부 피할 수 없는 승부가 될 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쉽지 않죠. 어떻게 전망하는 건 지금 뭐 전망을 말하는 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중요한 건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이 서로 대체제적 관계에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지지율이 빠지지 않는 한 다른 쪽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런 이제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얘기한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승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글쎄요. 현재는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지율이라는 건 사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저도 뭐 반사체, 발광체를 했지만 사실 모든 정치인은 근본적으로 반사체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지지율이 결정되는 거지 나 혼자 열심히 뭐 시험 공부한다고 해서 수능 성적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지지율을 따먹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광체적인 반사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은 어쨌든 간에 지지율을 굉장히 고공 지지율을 갖고 가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지금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본인이 과연 얼마만큼의 역량을 보여주느냐, 얼마만큼의 내공을 보여주느냐가 결국 이제 본인이 그야말로 이 지금 대선 레이스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끌고 가냐에 어떤 승부를 볼 수 있는 건데 반면에 최재형 전 원장은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오히려 윤 전 총장이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어쨌든 헛발질이라든지 실수라든지 아니면 국민적으로 뭔가 어떤 뭐 엑스파일 같은 어떤 뭐 의혹 제기를 통해서 뭔가 지지율을 까먹지 않는 이상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과연 최 전 원장이 윤 전 총장을 상대로 어떤 적극적인 공세를 펼 것이냐, 적극적으로 뭐 공격에 나설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다. 이래서 과연 저희가 뭐 굉장히 빅매치가 이루어질 걸 생각하지만 글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서 여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을지 전 기본적으로 의문이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전 윤 전 총장의 행보에 전 최 전 원장의 행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탁월한 해석인데 함수로 따지자면 한 3차 수준 된다라는 뜻이에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그리고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선 출마 의사가 있으십니까요?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사퇴하시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에 거치어가는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찾아온 코너 속의 코너, 민심, 진심, 윤석열 대 최재형, 슈퍼 빅매치와도 관련된 여론조사 질문입니다. 여도 야도 피할 수 없는 단일화의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지금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른 매체보다 빠르게 전망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일화의 판세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일단 단순하게 현재 나온 여론조사를 갖고 수치만 산수해봤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박용진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봤을 때 범여권이 46.9,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유승민, 그 외의 후보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유의미한 수치에서 합쳐봤을 때 범야권 45.6.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빅매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여야가 팽팽하다. 물론 이 국민의 지지라는 게 이렇게 산수처럼 1+1은 2라고 딱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단일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배종찬 소장님, 일단 윤석열 대 최재형의 슈퍼 빅매치가 한쪽으로 뭐 일방적일 거다라고 보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슈퍼 매치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윤석열, 최재형에 대해 방금 전에 나왔던 민심, 지심 내용인데 범여권은 단일화가 큰 파괴력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범야권은 중요합니다. 이 보수 야권은 단일화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라도 이 범보수 야권 쪽에서 이 단일화를 동의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나오게 된다면 그건 보통 보수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윤석열 대 최재형. 예. 윤석열 대 최재형. 근데 왜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부총리, 현 정부 인사들이 계속 나올까요? 이게 중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개혁 갈등을 빚을 때 누군가 중재를 했더라면 윤 총장 우리 검찰개혁 합시다.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봐요. 그랬더라면 나가서 대선에 나설 이유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최재형 감사원장도 전 감사원장도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논란을 빚다. 예. 그거 왜 자꾸 감사원장을 흔들고 그래? 누가 그래? 이렇게 야단쳤더라면 예. 나갈 일이 없죠.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장하성 실장 왜 그래? 잘하고 있는 사람 흔들지 마. 그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처럼 딱 중심을 잡고 계신 분들이 흔들지 않도록 했다면 이런 일 자체가 없어요. 이게 좀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최재형과 윤석열의 싸움은 PK 민심에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이 보수 야권의 유력 후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요. 오늘은 운명의 날입니다. 예. 그런데 중도층이나 MZ세대가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보수층,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결이 다릅니다.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머릿속에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생각납니까? 이해창이 생각나요. 예. 이해창도 YS의 반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 여권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보수 야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죠. 비슷해요. 이해창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해창하고 비슷하다면 얼마나 대중성을 살리느냐.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념 기반의 리스트입니다. 예, 보수층들이 지지를 하죠. 자, 세대는 어차피 60대 이상은 지지를 할 거예요. 20대, 30대는 누가 책임지죠? 이준석 대표가 책임질 거예요. 근데 어디가 중요하냐? 창원, 경상남도 지금은 창원인데 진해, 아버지가 6.25 참전의 이 전쟁 영웅입니다. 예. 해군이에요. 이 PK에서 얼마나, 근데 진해에서 산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PK 민심이 지금 중요한 유력 주자가 없어요. 홍준표 의원이 경남지사를 했다 그러더라도
완전히 정통 PK의 최재형 PK야? 이 PK의 민심이 두 자리가 되는 순간 최재형으로 가볼까? 그래서 이렇게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6개월 전에는 최재형 그러면 저도 대선 전망할 때 손살을 쳤을 거예요. 에이 아니야. 예.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다. 그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PK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여기 부산에 우리 전재수 의원도 계신 두 자릿수로 올라가면 이때는 최재형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최재형 별의 순간에 조짐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야, 이게 또 이재명 기자 얘기 들었다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배종찬 소장 얘기 듣다 보면 또 그런가 보다. 어쨌든 최재형 대 윤석열의 매치는 슈퍼 빅매치가 될 것만큼은 두 분 모두 다 공감한 것 같은데 PK 민심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상대 당이지만 부산을 꽉 잡고 있는 전재수 의원께서 봤을 때 최재형 대 윤석열의 슈퍼 빅매치.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우리 배종찬 소장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국민 여론조사 공부를 우리 시켜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재밌게 말씀을 하세요. 여론조사 보기가 사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의 영역인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윤석열 총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때는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국민들이 60% 이상의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놓고 벌어졌던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절차와 과정상에서 불협화음들이 있었고 그것이 때로는 누가 때리고 누가 맞기도 하고 누가 들이받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언론 또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간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최재형 원장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분 왜 저러시나 이런 이제 뜬금없음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의 거취와 관련한 논란 때문에 그만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명분도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는 최재형 원장과 윤석열 총장의 빅매치 이것은 사실상 이제 힘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재형 원장 3% 4% 5%거든요. 사실은 오차범위까지 감안을 한다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우리 이재명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에 따라서 아마 좀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어도 본인 스스로 어떻게 뭐 지지율을 견인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최재형 슈퍼 빅매치의 가능성 각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앞서 김병민 전 비대위원의 발언 중에 호남 지역의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저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데이터라 그간에 저희가 찾았습니다. 이게 저희는 또 그간에 찾았어요. 요거 말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30.8 호남에서 윤석열 22.3 28일 여론조사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민심 진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핫삼 세 번째 핫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A의 탐사보도팀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중앙선을 넘어서 달려온 만취 차량에 아빠를 잃은 한 가족의 비극을 야기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앙선 넘은 만취 차량의 아빠가 사건 계획부터 보시면요. 올해 1월 26일 저녁 8시 서울 동대문구 음주 역주행 차량이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오던 신호 대기 중인 이 족발집 배달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에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두 딸의 아빠이자 한 아내의 남편이자 노모의 아들이 타고 있었고 그 즉시 음주 역주행 차량에 추돌해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논란은 음주 차량의 가해자의 알코올 농도가 0.040 이는 명백히 윤창호법의 가중 처벌 수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이 심한 만취가 아니라며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자, 족발집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정면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한 차량이 달려오죠. 다시 한번 보시죠. 족발집 오토바이는 멈췄는데 정면에서 한 차량이 달려옵니다. 자, 이걸 저희가 3D 그래픽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족발 배달을 마치고 좌회선 차량으로 진입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자, 그런데 선을 넘어서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는 가해 차량. 정면으로 충돌했고 이 오토바이에 탄 가장 아빠는 뒤따라오던 택시와 2차 충돌을 하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피해 가족들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윤창호법이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갔다 올게. 금방 올게.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하필 우리 애기빠요. 왜 술을 먹어가지고 술을 안 먹었으면 제대로 보였을 텐데 왜 그랬을까? 뭐 조사를 잘 받고 있고 최종적으로 0.40 나왔는데 0.040 너무 약했고 아니 0.03 이상이면 다 적용하는 건데 윤창호법이라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만취가 되고 정신을 못 차려야 윤창호법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뒤늦은 질문이지만 그래도 꼭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아빠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지금쯤 어떻게 자, 이재명 기자, 이거 저희 탐사보도팀 그리고 저도 함께 특집 다큐멘터리로 취재를 한 내용인데, 자, 어떤 내용이죠? 예, 뭐 조금 전에 저희가 뭐 3D 그래픽으로도 자세히 봤지만 족발을 배달하고 돌아오던 오토바이가 마주오던 차량이 중앙을 침범해서 바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죠. 그리고 나서 오토바이가 뒤로 밀려났는데 뒤따라오는 택시에 또 받으면서 2차 사고까지 나면서 지금 저기 사고 현장에서 예. 그렇죠.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는 그냥 끔찍한 사고가 났고, 저렇게 되다 보니까 한 가정에서는 가장을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한 가정 자체가 풍비박산 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첫 번째 사고 차량 자체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죠. 0.04%의 알코올 농도가 나왔던 거고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상태인데, 정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그런 사고들이 지금 사실 이게 윤창호법이 실행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속이 더 강화돼서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탐사보도팀에서 문제 제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진행을 했고요. 오늘 밤 9시 20분에 가족을 잃다 채널의 특집 다큐 프로그램 방영되니까 많이 시청 부탁드릴 텐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아니, 제가 직접 유가족들 만나서 취재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의문은 0.030 이상이면 가중 처벌할 수 있다라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윤창호법인데,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서 어떨 때는 윤창호법을 적용하고 어떨 때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냐라는 유가족들의 울분이었거든요. 일단 뭐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제 사망을 이르게 했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술 먹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때 엄벌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창호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물론 이제 뭐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무조건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거다, 이제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윤창호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도로교통법 관련된, 그러니까 윤창호법이라는 건 없어요. 도로교통법에 이전에는 0.05% 이상인 경우만 음주운전 처벌하게 돼 있었는데 0.03%로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맥주 한 잔, 뭐 소주 한 잔 정도 먹으면 사실 0.05%가 안 나오기 때문에 처벌을 못 했지만, 도로교통법의 그 조항, 그러니까 수치를 낮춘 그게 0.03%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운전자는 0.04%이기 때문에 윤창호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마 유족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건 같아요. 윤창호법 중에 하나가 이제 특허법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약물이나 또는 음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적용이 안 된 거군요. 그렇죠. 이것도 윤창호법이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3년 이상 무기징역인데, 그러면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특가법상의 이 무거운 가중처벌이 규정되냐 안 되냐인데 약간 그 유족의 어떤 말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정상이 운전을 못할 정도의 어떤 취한 것이 어느 정도냐. 이게 사실은 수사기관의 재량에 의해서 좀 좌우될 수 있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밤 9시 20분에 상세하게 방영하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의 후폭풍이 김회숙 인사수석을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사수석이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경질론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매체에서는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의 추가 투기 의혹이 상세히 보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기표의 수상한 거래 1. 투기 농업 의혹. 김기표 전 비서관은 경기 광주 송정동 땅 산 것과 관련돼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사달라고 요청해서 부득이하게 사줬다. 선의로 사줬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지인의 정체가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일단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거예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지인, 그래서 땅을 대신 사줬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사정이 어렵다라는 지인이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다. 일단 여기서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 사정이 어렵다던 부동산 개발업자가 문제의 송정동 땅 412평을 김기표 전 비서관에게 팝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점에 이 사정이 어렵다는 지인이 350평의 땅을 추가로 매입합니다. 사정이 어렵다면서. 그리고 이 사정이 어렵다는 지인의 회사 직원 2명도 인근의 땅을 매입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정이 어렵다는 그 김 씨가 45억을 대출받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분이. 김 전 비서관과 사정이 어렵다는 그분들 총 땅 1,500여 평을 결과적으로 매입하는 결과를 맞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개발 이익을 노린 프로 투기꾼들의 솜씨다라고 비판했고요.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이 무리에 끼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다라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상한 거래 두 번째 의혹 또 있습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사정이 어려운 지인이 경기도 광주 새마을금고에서 31억, 경기도 하남 새마을금고에서 14억, 총 45억을 대출받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재산을 담보받는 게 아니라 김기표 전 비서관의 땅을 담보로 설정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정이 어려운 지인이 대출 못 갚으면 김 전 비서관 땅이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담보 내주는 일은 드물다라고 비판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검찰 출신의 날카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수사를 해봤던 김광산 전 변호사님, 검찰 출신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의혹.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전형적인 땅 투기의 모델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이 땅 자체를 자기 아는 지인이 어렵다고 해서 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줬는데 판 사람이 또 350평을 또 내 땅을 산단 말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김기표 전 비서관이 순천에서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부동산 개발업자랄지 그 개발업자의 직원들이 순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러면 순천에서 검사를 하면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하고 짜고 산 게 아니냐. 그리고 누가 자기가 정말 몇십억 주고 산 땅을 남이 돈을 빌린다고 하는데 그 땅을 담보로 잡혀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땅을 남이 돈 빌리는데 담보로 맞춰줄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저 땅 매입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350평을 또 매입하는 과정도 전부 다 공동으로 매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돈을 나눠 먹기로 한 것이 아닌가 싶고, 사실 이게 개발지로부터 한 1km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 땅이 맹지예요. 그러면 단순히 만약에 어떤 목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길이 없는 땅을 왜 사겠어요? 그럼 결국 개발이 되면 땅이 또 생기게 되는 거고, 어떤 형식이든지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어떤 투기꾼들이 하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특수수사본부에서 이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아마 저 부분은 어떻게 피해나갈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저런 정말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투기꾼들의 행태에 관여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통탄할 일이죠. 이 보도가 맞다면, 이 보도가 정확하다면 가정하에 전 국민 앞에 사정이 좋지 않은 지인의 땅을 대신 사줬다라는 해명이
자, 과연 얼마나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지와 관련돼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당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인사수석은 도대체 청와대 인사수석은 뭐 했냐는 겁니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54억을 대출해가지고 60억대 땅을 사는 이런 사람을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너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이 책임을 묻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그 과오가 있다고 한다면 거취를 빨리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수석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국민들의 진짜 분노는 청와대와 여당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태도 그 자체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오락가락 인식과 갈팡질팡 태도 이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지적드립니다. 송영길 대표, 이상민 의원, 정의당까지 청와대의 인사 검증 기능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언론이나 이제 정치권에서 인사수석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책임 소재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이제 그 업무상 인사수석은 이제 장차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산하기관 공기업 인사는 인사수석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내부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내 행정요원이라든지 행정관이라든지 비서관 이런 것은 이제 청와대 내부 인사인데 이 청와대 내부 인사의 경우에는 총무비서관실 산하에 인사과가 청와대 인사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수석실은 중앙정부와 그 산하기관 공기업들을 하는 이제 정부 인사를 한다면 청와대 내부 인사는 총무비서관실 산하의 인사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을 이제 인사수석에게 묻는 것은 업무 영역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다만 공직기관 민정수석실 산하의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말하자면 정부 중앙정부 인사든 청와대 인사든 검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일부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업무 영역상 인사수석의 책임을 묻기는 좀 영역이 서로 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이러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가 특히 이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이면 굉장히 고위직인데 국민들의 분노를 잘 좀 헤아려서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이 문제가 임기가 이제 한 10개월도 안 남았는데요. 재발하지 않도록 청와대의 각성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 여권의 핵심 전재수 의원도 이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의 인선과 검증에 문제가 있다라는 돌직구 발언 나왔습니다. 야당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김외숙 수석에 의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인사는 망사투성이었습니다. 즉각적인 경질로 국민적인 분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만은 이게 반부패를 안춤 썩은 사람을 찾는 걸로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이번 검증에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 물러나야 합니다. 김혜숙 수석이 인사수석이 인사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굿모닝 인사만 하시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청와대 내부의 비서관을 선발하는데 그 정도도 검증을 안 했다? 빚이 56억 있는 사람은 어떻게 검증을 안 합니까? 자, 여야 모두에서도 인사수석과 검증, 청와대 검증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작 청와대는 인사수석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입니다. 여당 지도부 일부 청와대 인사 시스템 비판, 김혜숙 인사수석 경질에 대한 요구, 이상민 의원도 분명히 목소리 들었죠. 청와대 내부에서 당이 과한 요구다, 분란만 일으킨다, 인사수석 책임이 아니다, 집권 여당이 나서서 인사수석 책임 따질 문제냐라고 청와대 내부의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자르라고 하는데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이미 김 전 비서관이 사표냈으니 마무리된 문제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인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다음번 대통령 선거 해보나 마나다라고 판단하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김혜숙 인사수석이 이 김기표 비서관에 대해서 본격적인 책임의제 사안이냐 이렇게 접근하면 국민의 공분을 전혀 달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건데요. 김혜숙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지난날 이 박준영 해수부 장관 문제, 후보자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청문회를 거치면서 도대체 어떤 인사를 누가 추천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냐. 문제들이 컸고 이미 그때부터 김혜숙 수석 경제론에 대해서는 숱한 문제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근데 왜 그토록 김혜숙 수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
그리고 이 모든 인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대통령인 인사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우리가 5년 단위제 대통령제 국가 속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니 거기에 대한 참모진인 김혜숙 수석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무적 판단과 책임을 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일 한심하고 당황스러운 건요. 이때 3월 김기표 비서관 인선했을 때가 LH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죠. 그리고 그때 3월 달에 청와대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비서관급 인사에 대해서 땅 투기 의혹들 다 조사하겠다. 비서관급 이상의 인사들 다 정리받던데 요만큼밖에 없더라고 발표했던 기억도 나실 겁니다. 그때가 바로 김기표 비서관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고 있었을 때였을 거라 보고 그 이후로 김기표 비서관을 아무렇지 않은 듯 청와대의 반부패 비서관, 대한민국 고위공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땅 투기라든지 공직에 있어서 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에 이런 인물을 앉히겠다는 게 청와대의 일이겠죠.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간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청와대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아마 국민의 거친 공분에 대해서 지난 2017년도에 광화문에 촛불에 들어왔던 것과 준하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제일 두렵고 힘든 상황이 청와대가 놓여지게 될 것은 같은 당으로부터의 공세가 지속되는 상황일 텐데 과연 민주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도 함께 똑똑히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야당 전직 비대위원으로서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다시 대통령 선거 관련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권의 이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발빠릅니다. 오늘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꼽자면 반 이재명 연대. 그 첫 움직임은 정세균, 이광재, 정세균 두 주자 간에서 시작됐습니다. 7월 5일까지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에 장정을 이어가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드라마는 이제 시작입니다. 민주당 경선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위 반 이재명 연대, 대권 지지율 민주당 내 1위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는 정치적 움직임이 본격화된 겁니다. 그 중심에 첫 시작에 정세균, 이광재 두 후보가 있는 건데요. 전재수 의원님, 이 두 후보의 소위 단일화도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지율상으로 보면 정세균 총리가 유리한데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라는 게 중론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치라는 게 하루 사이에도 막 바뀝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고요. 다만 조금 전에 이제 반 이재명 전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던데 사실은 제가 정세균 전 총리나 이광재 의원을 잘 알거든요. 근데 이게 반 이재명 전선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누구를 반대해가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합종연행하고 뭐 연대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단일화를 하는 그런 정치공학적 차원의 단일화가 아니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와 이광재 의원 사이에 접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강렬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기술 혁신이라든지 혁신 성장이라든지 또 벤처 창업 국가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전과 대안들을 제시를 쭉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에 관한하는 민주당 내에서 가장 이해도가 높은 경제통이죠. 그래서 미래 경제와 이 실물 경제에 대한 접점들이 아마 정세균, 이광재 두 후보 사이에 어떤 단일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두 분 사이에 굉장히 깊고 오래된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깊고 오래된 신뢰관계 속에서 단일화를 모색하는 그런 대화를 지속해온 것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이제 누구를 반대해서 모인다기보다 서로 흩어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스피커 용량이 작습니다. 스피커 용량이 작다. 스피커 용량이 작아서 이게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다니면
스피커 용량이 한 10배로 늘어나고 그러면은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국민들께 더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아마 단일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7월 5일 이전까지 단일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속 사정을 잘 아는 전재수 의원께서는 누구에게 반대하는 반이재명 연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지지율이 못 미치기 때문에 이 같은 움직임도 본격화된다라는 정치부들 사이의 관측, 기자들 사이의 관측도 있는데 이걸 지켜보는 또 다른 반이재명, 자꾸 반이재명이라는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이낙연 전 총리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역시 이낙연 스타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라고 하는 건데 아니 이재명 기자 그럼 궁금한 게 정세균, 이광재 단일화하고 그분 단일화된 분 이낙연 전 총리까지도 단일화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단일화해서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겨누는 겁니까? 뭐 전재수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제 그런 식의 뭐 반 이재명을 위한 단일화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글쎄 명분은 그게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실리는 결국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빅3라는 위상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 그 위상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게 현재 사실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여론조사 그걸 확인했었죠. 아니, 이제 그만큼 단일화 효과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광재 전 지사, 이광재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7월 11일까지 지금 9명 후보 중에서 3명을 탈락시키고 6명만 본선 진출시켰기 때문에 6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또 절박함이 있고요. 그 양쪽의 절박함이 만나서 지금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얘기하는 것처럼 양쪽에 접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신문 주류 사이에서 처음으로 어떤 단일화 논의에 물꼬를 텄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꼭 반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늘 대세 주자가 있으면 그 아래 주자들이 대세론을 꺾기 위한 뭐 합종 연행이 꼭 이제 나쁜 의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어쨌든 간에 가장 앞선 주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꺾을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선의 또 역동성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광재 의원이 얘기했던 경선 역동성이란 것도 결국은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할 텐데 이게 아마도 이제 딱 떠오를 수 있는 게 2007년 대선 상황이겠죠. 이 이제 대세론을 맞서서 노무현 신화가 만들어졌고 그 신화를 바탕으로 대선 승리까지 이끌었던 민주당에서 그리는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최상의 시나리오일 텐데 그게 만들어지려면 사실 7월 5일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출발점, 그 시작점을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만들어냈다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경기 대진표와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그럼 이를 지켜보는 이재명 지사 측의 반응은 뭘까요? 평가줘라. 신경 안 쓴다. 이 지사와 가까운 A 의원, 국힘 전대에서도 경쟁 주자들의 이준석 때리기가 결국 이준석 대선을 붙였다라고 일단 유리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움직임과는 전혀 별개의 추미애 전 장관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하극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출간한 예정 대담집에 윤 전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장관을 조롱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하극상이었다라고 대담집에서도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추 장관의 과거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 역대 법무부 장관이 알란드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장관이 어떤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거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검찰청표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잖아요. 추 장관이 이제 대권 선언을 했고 지지율도 꽤 많이 나오는데 대담집에서도 윤 총장이 하극상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하극상 그리고 뭐 또 언론 인터뷰 보면 뭐 악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과 그 취임 갈등 과정에서 굉장히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재에 대한 감정이 극에 달해 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윤석열 총장을 잡는 뭐 매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꽝을 잡는 매달 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 대담집의 이제 일부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서전이 됐건 대담집이 됐건 간에 특히 정치를 출마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대담집이나 자서전을 통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내용 자체가 사실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저기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추미애 전 장관을 굉장히 대선 후보로서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 일부 빼놓고는 누가 지지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마 앞으로 대선을 가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컷오프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컷오프 과정에서 탈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사실은 둘이 이제 대비되는데 실질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본인의 어떤 대선에 있어서 물론 적극 지지자로부터는 지지를 계속 받겠지만 외연 확장에 있어서는 저게 도움이 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후보자로서 대선 본선까지 진출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자기가 윤석열 전 총장과 대립적인 구도 그런 이미지를 좀 벗어나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렇지만 일부 지지자에 적극적으로 가서 컷오프가 되든 아니면 본선에 나는 가고 안 가고 상관이 없다.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저런 식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 또 대통령 후보라는 자리가 자기 지지자만 보고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을 보고 가는 자리인데 일부 자신의 어떤 연료 지지자를 위한 그러한 언행 자체는 자신의 앞으로 미래의 정치랄지 자신의 대권 행보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김광산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이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지지율도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 과연 지지할까라는 부분은 김광산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표현이다라는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야당에서도 홍준표 변수가 상당합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계모가 들어와가지고 마다들을 쫓아냈다. 이유도 없이. 근데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렸다. 막 그런 생각입니다. 아, 혹시 그 계모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쫓아낸 사람은 황 대표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던 분은 김종인 위원장이죠. 저를 어머니라고 생각하니까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예. 계모라도 어머니까. 예. 당을 위해서 예. 또 나라를 위해서 받지 모두 다 애써 왔습니다. 저는 결국 국무위원도 항상 늘 저 미래를 꿈꿔왔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승리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한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과 시원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